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밤, 거실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뒤엉킨 서류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실종 신고를 하긴 했지만 경찰은 가출일 수도 있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 말이 마치 자신을 탓하는 판결처럼 귀에 맴돌았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화면 상단에 찍힌 850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뉴스에서만 보던 북한을 뜻하는 앞자리였다. 장난 전화겠지, 스팸이겠지,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여보세요? 잠깐의 잡음 뒤로 낮게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나온 한 문장. 동생 놀라지 말고 들어. 순간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힘들 때마다 기댔던, 자신을 누구보다 챙겨준 사람. 언니 서연의 목소리였다. 언니야? 거기 어디야? 민재 오빠랑 같이 있어? 지은아, 지금은 말하면 안 돼. 곧 알게 될 거야. 통화는 그 말과 함께 뚝 끊겼다.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화면에 남은 건 짧은 통화 기록과 낯선 국가 번호뿐이었다. 지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혹시 납치? 사고? 아니면 언니가 왜 북한 번호로?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다. 빈 얘기에 지쳐 남편에게 차갑게 굴었던 지난 몇 달이 떠올랐다. 곧이어 공포가 밀려왔다. 설명할 수 없는 국가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느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의심. 언니와 남편이 유난히 자주 연락하던 날들, 자신이 모르는 사이 둘만 만났던 저녁들. 그때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겼던 기억들이 하나씩 전조처럼 되살아났다. 지은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자. 이 번호가 뭔지, 언니가 뭘 숨기는지. 그날 밤 지은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 한가운데에 각성이라는 단어를 끌어올렸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복도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지은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흐릿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어딘가에서 도어락 닫히는 소리가 반복해서 울렸다. 마주 앉은 박 형사는 서류철을 넘기다가 지은이 내민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발신번호 850 통화 시간 12초.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번호로 다시 걸면 안 됩니다. 통화 불가라고 떠요. 북한 번호면 일반적으로는 연결도 잘 안 될 텐데. 형사의 말투에는 반신반의가 묻어 있었다. 지은은 억울함과 답답함에 손톱으로 손등을 파고 있었다. 책상 위 형광등이 반사된 서류 위에는 실종신고 접수서라는 글자가 진하게 박혀 있었다. 그 아래 적힌 남편의 이름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오래된 연립주택 복도에는 라면,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자꾸만 삐끗거렸다. 비밀번호 바꾸자고 했었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이 어수선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늘 쓰던 머그컵이 미지근한 물을 반쯤 채운 채 놓여 있었고 소파 등받이에는 그의 재킷이 구겨진 채 걸려 있었다. TV는 꺼져 있지만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지은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자 남편의 지갑과 카드 몇 장, 그리고 구겨진 ATM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수증에는 새벽 시간대에 반복된 현금 인출 기록, 익숙하지 않은 은행 지점명, 반복되는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시 열어보니 실종되기 전날 밤 남편은 자신이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여러 번 했다. 모두 국제번호였고 맨 마지막 줄에 어제 자신에게 걸려온 것과 똑같은 850번호가 찍혀 있었다. 지은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겁먹지 마. 이 집, 이 전화, 이 번호 다 내가 살던 현실이야. 이제는 눈 감지 말자. 거실로 나가는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언니 서연이 급히 들어왔다. 숨이 조금 가쁜 얼굴, 급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과일과 반찬이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지은아, 괜찮아? 어제 전화 많이 놀랐지? 지은은 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가장 익숙한 표정. 그런데 오늘은 그 표정 뒤에 숨은 또 다른 감정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언니는 부엌에 봉지들을 내려놓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냄비에 국을 데우기 시작했다.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듯한 동작 하나하나가 오늘은 지은에게 기묘하게 느껴졌다. 어제 그 전화 언니 맞았어?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 어제 야근했어. 착각한 거 아닐까? 요새 잠도 못 자서 예민하잖아.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그걸 직감으로 먼저 알아챘다. 하지만 바로 따지지 않았다. 대신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가방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한 뭉텅이가 나왔다. 해외 송금 내역서, 그리고 남편 이름이 적힌 복수의 영수증. 서류 맨 위에는 대북 송금 중개 수수료라는 문장이 선명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언니가 민재 오빠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했던 것도 다 이쪽이랑 관련된 건가? 며칠 뒤 지은은 남편의 서류틈에서 더 끔찍한 것을 찾아냈다. 보험 계약서. 피보험자는 남편, 보험료 납입자는 지은, 그리고 실수령자는 법적 배우자 한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 조항에는 만약 수령인 사망 시 자동으로 직계가족 한서연에게 선계된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편이 내뱉었던 말. 사실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다 언니 덕이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다 정리된다 했거든. 당시에는 농담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숨겨진 출생의 진실도 서서히 드러났다. 친엄마라 믿었던 사람은 사실 언니와 다른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고, 지은은 어릴 적부터 집안 빚을 정리하기 위해 키워진 보험 같은 존재였다는 걸 오래된 가족 서류에서 확인하게 된다. 언니와 남편의 관계도 선명해졌다. 사진 속에서 둘은 지은이 모르는 여행지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남편의 손은 자연스럽게 언니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짧게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은의 위장이 뒤틀렸다. 믿음, 가족,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만 몰랐던 거야. 둘의 빚도, 둘의 관계도, 그리고 내가 보험금 통장이라는 사실도.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언니,
민재 오빠 둘 다 나를 뭐로 본 거야. 지은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메모장을 폈다. 날짜별로 정리된 남편의 출금 내역, 언니의 해외 송금 기록, 그리고 북한 번호로 찍힌 통화 기록까지 모든 걸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자. 변호사 도훈을 찾아간 건 그 다음 주였다. 좁은 사무실 책장에 빼곡한 판례집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오후 햇빛.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언니랑 남편이랑 연결된 것 같아요. 북한 번호까지. 도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이 정도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보험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송금도 걸려 있고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다. 언니와의 최근 통화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기다려 다 끝나면 내 이름으로 다 들어올 거야라던 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도훈은 통화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적인 건 그 북한 번호를 또 한 번 끌어내는 겁니다. 언니가 거기랑 연결돼 있다면 비슷한 환경에서 다시 자백을 유도할 수 있어요. 며칠 뒤 지은은 일부러 언니에게 연락했다. 목소리는 최대한 떨리는 척 예전에 약한 동생처럼 연기했다. 언니 나 무서워. 민재 오빠도 없고 북한 번호까지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지. 그날 밤 지은은 VPN과 인터넷 전화 앱을 설치했다. 도훈이 알려준 대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북한 앞자리로 보이게 하는 설정을 맞추고 언니의 번호를 눌렀다. 벨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여보세요? 지은은 숨을 죽이다가 낮게 목소리를 깔았다. 최대한 기계음처럼 떨리게 했다. 이민재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다음 송금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잠깐의 침묵 뒤 서연은 놀란 듯 속삭였다. 지금 통화하면 위험하잖아요. 민재 오빠는 이미 넘어갔다니까. 보험금만 들어오면 지은이 몫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약속대로 나누면 되잖아. 그 순간 지은은 손에 쥔 다른 휴대폰을 꼭 눌렀다. 통화 전부터 켜둔 녹음 앱이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언니의 목소리, 민재 오빠, 보험금, 나누자는 단어가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뒤 도훈에게 파일을 전송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북한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이제 법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가짜 북한 번호로 찍힌 단 한 통의 발신 기록. 그 아래에는 언니의 이름이 저장된 수신 목록이 떠 있었다. 북한 번호의 주인은 처음부터 멀리 있지 않았어. 내 옆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척하던 그 사람이었지. 조사실 안공기는 건조했다. 형광등 아래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연과 지은이 마주 앉았다. 서연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한쪽에는 박 형사와 도훈이 자리하고 있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이 공간의 것이라기보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경했다. 민재 오빠는 이미 넘어갔다니까. 보험금만 들어오면 지은이 몫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약속대로 나누면 되잖아. 파일이 끝나자 형사가 물었다. 이 목소리 본인 맞죠? 서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장난이었어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도훈이 서류를 탁 펼치며 말을 이었다. 농담치고는 서류가 너무 잘 정리돼 있네요. 불법 송금 내역, 보험 특약, 그리고 남편 실종 전날의 통화 기록까지. 이 모든 게 농담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농담일 겁니다. 지은은 조용히 언니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먼저 났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길게 끌어온 끈을 스스로 끊어내는 느낌이었다. 언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나는 도대체 뭐였어? 서연은 지은의 시선을 피했다.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은 다 무너졌어. 너한테도 나쁘지 않은 거래였어. 집도 보험금도 결국 내 이름으로 들어오잖아. 그 말은 마지막 칼날이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사람 아니고 거래였어. 언니한테도 민재 오빠한테도. 형사는 곧장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서연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형사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복도 끝에서 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 눈빛을 받아주지 않았다. 조사실 밖으로 나온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훈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험금은 법적으로 전부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다. 전부 받겠어요. 대신 이 돈으로 다시는 저 사람들 인생에 얽히지 않기 위해 쓸 거예요. 저 집, 그 번호, 그 이름들 다 정리하고 싶어요. 그 말에는 복수의 통쾌함보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겐 돈이 목적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자존감 회복이 목적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보험증권으로도 살지 않겠다. 내 이름, 내 인생, 내 선택으로 살겠다. 체포 후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 민재의 행방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재가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정황과 함께 실제로는 국내에 잠입해 있었다는 단서가 나왔다. 북한 번호로 위장한 국제전화, 불법 브로커의 계좌, 그리고 감춰져 있던 원룸 계약서. 어느 저녁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지은 씨,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혹시 동행 가능하겠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보고 싶어요. 차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앞에 멈췄다. 골목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바람에 찢어져 나부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며 속닥였다. 여기서 북한 번호 위장 발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랑 브로커 둘 다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 앞에 선 순간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담배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다. 박 형사가 초인종 대신 문을 세게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잠시 뒤 안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자가 놀란 눈으로 서 있었다. 민재였다. 그의 눈이 지은과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은아, 이게 어떻게? 형사들이 곧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좁은 방 안에는 컴퓨터, 여러 대의 휴대폰, 인터넷 전화기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국제번호 목록이 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익숙한 숫자로 깜빡이고 있었다. 850? 민재는 형사들에게 붙잡히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난 다 언니 말대로 한 거야. 나도 이용당한 거라고. 지은은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문지방에 서서 이 좁고 지저분한 방이 자신이 두려워하던 북한 번호의 실체라는 걸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 형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미 다 들었고, 다 봤어요. 이 사람 말은 더 이상 제 인생에 필요 없어요. 민재는 손이 묶인 채 마지막으로 지은을 향해 애원했다. 그래도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나도. 지은은 조용히 말을 끊었다. 이제 그만 끊자. 그동안 내가 못 끊었던 건 전화가 아니라 이런 관계였어. 형사들이 민재를 끌고 내려가자 빌라 복도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지은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불빛 사이로 어떤 번호도 어떤 목소리도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순간이 진짜 클라이맥스였다. 공포의 정점에서 스스로 공포를 잘라내는 순간. 몇 달 뒤 지은은 전혀 다른 동네, 전혀 다른 구조의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 있었다. 새로 칠한 하얀 벽, 아직 많이 채워지지 않은 책장,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도로와 나무들. 이곳에는 남편의 흔적도, 언니의 그림자도, 북한 번호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개통한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연락처 목록은 놀랄 만큼 단출했다. 엄마, 직장 상사,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변호사 김도훈. 누구 하나 지은을 보험이나 거래로 보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얼어붙었겠지만 오늘의 지은은 달랐다. 화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전화가 나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나? 벨이 3번 울리는 동안 지은은 짧게 웃었다. 모르는 번호면 안 받아도 돼. 그녀는 통화 버튼 대신 곧장 차단 버튼을 눌렀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의 눈물과 분노와 각성이 모두 담겨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집에서는 요리하는 냄새가 풍겨왔다. 아주 평범한, 그러나 지은에게는 너무도 낯선 평온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잠시 후 도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판결문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전부 유죄. 한지은 씨 책임 없음. 이제 진짜로 마음 편히 사세요. 지은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이번에는 제 인생을 제 이름으로 설계해 볼게요. 거실 한가운데에 둔 작은 관엽식 물잎 사이로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예전엔 그 빛조차 남편과 언니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조명 같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북한 번호의 주인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그 어떤 번호도 그 어떤 목소리도 아니다. 오직 나다. 지은은 커튼을 활짝 열었다. 새로 시작한 삶의 첫 장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펼쳐지고 있었다.